차디찬 겨울바람이 서울의 도심 한복판을 사정없이 핥히며 지나가는 어느 늦은 오후의 풍경은 몹시도 쓸쓸하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낡고 해진 외투 한 벌에 서로의 가냘픈 체온만을 간신히 의지한 채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7살 쌍둥이 남매 윤호와 지우는 당장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살을 내듯 차가운 추위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고급 호텔의 입구 앞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어린 생명들에게 따뜻한 눈길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며 세상은 오직 차가운 무채색의 콘크리트 벽처럼 견고하고 무심하게만 느껴져 아이들을 더욱 작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유언을 가슴 깊은 곳에 보석처럼 소중히 새기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의 소음은 아이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고 오로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온기만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탱했다. 그때 윤우의 시야에 호텔 정문 근처 아스팔트 위에서 낯설게 반짝이는 검은 물체 하나가 들어왔고 그것은 주변의 누추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윤우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손에 닿는 감촉이 무척이나 매끄럽고 묵직한 것이 한눈에 보아도 아주 값비싼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진 명품 지갑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갑 안에는 수십 장의 수표와 현금 그리고 신용카드가 가득 들어있어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보물상자처럼 보였고 그 돈이면 며칠 동안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유혹이 잠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우는 오빠의 소매를 꼭 붙잡으며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고 두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소중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처 경찰서로 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배고픔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아이들은 지갑을 품에 꼭 안은 채 혹시라도 누가 뺏어갈까봐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어두워진 거리를 가로질러 낡은 파출소 건물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서 안은 밖의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후끈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남루한 행색의 두 아이가 들어서자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시선은 경계와 의구심으로 가득 차서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다. 코끝이 빨개진 채 덜덜 떨고 있는 윤우가 품속에서 귀한 지갑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자 경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는 아이들이 이 비싼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윤우는 겁에 질려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호텔 앞에서 주운 것이라며 정직하게 말했고 지우는 옆에서 오빠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글썽이며 경찰관의 무서운 질문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 순간 경찰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수행원들과 함께 위험 있는 풍채의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는 바로 태양그룹의 총수인 강대성 회장이었다. 평생을 권력과 부의 정점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잃어버린 지갑 속에 든 무엇인가가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인 듯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 서려 있어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대성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지갑을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그것을 낚아채듯 집어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지갑 내부를 구석구석 살피며 내용물이 무사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였지만 정작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가득 찬 수표나 카드가 아니라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여인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강 회장은 그 사진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회장의 태도에 당황하며 아이들이 지갑을 가져왔다고 설명했고 강 회장은 그제야 지저분한 옷을 입고 구석에 서 있는 두 아이의 존재를 눈치채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고 강 회장은 아이들의 처참한 행색을 보며 묘한 불쾌감과 알 수 없는 동정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지갑에서 사례금을 꺼내려 손을 움직였다. 그런데 갑자기 지우가 강 회장의 손에 들린 지갑 속 사진을 가리키며 작고 가냘픈 목소리로 저 사진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라고 말하자 정적만이 흐르던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치듯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다시 사진 속 여인의 얼굴과 아이들의 이목구비를 대조해 보았는데 믿을 수 없게도 아이들의 눈매와 인매가 사진 속 여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강 회장이 10년 전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그의 유일한 사랑 서연이었고 그녀가 행방불명된 이후 그는 평생을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지우의 말에 윤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사진과 똑같다며 천진하게 덧붙였고 강 회장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그는 아이들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이 사진 속 여자가 정말 너희 엄마가 맞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떨리는 비명처럼 공허하게 경찰서 벽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윤우는 무서운 아저씨의 반응에 겁이 났지만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엄마가 죽기 직전 아이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그들의 출생 기록이 담긴 메모였다. 메모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차마 부르지 못한 아버지의 성씨인 강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이를 확인한 강 회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가슴을 후비는 통안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인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이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아왔다는 잔혹한 현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경찰관들과 수행원들은 평소 철혈의 지도자로 불리던 회장의 오열 앞에 숨을 죽인 채 얼어붙었고 쌍둥이 남매는 왜 이 낯선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보며 우는지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때 묻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부성애가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수행원들에게 명령하여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고 호화로운 병원으로 이송하게 했고 자신을 속이고 연희를 내쫓았던 가문의 어른들과 그 뒤에서 음모를 꾸몄던 동생 강명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빼앗긴 세월을 되찾아 주겠노라고 차갑게 다짐하며 창밖의 어두운 밤거리를 노려보았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벌어질 참혹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한 그는 이제 더 이상 인자한 형이나 효성 지극한 아들이 아닌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잔인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한편 소식을 접한 강명호는 자신의 후계 구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며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독사 같은 계획을 세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으며, 지갑 속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만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가문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아이들은 최고급 병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강 회장은 한시도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은 채 그들의 가냘픈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세월의 무심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연희가 죽기 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그리고 이 어린 것들이 엄마를 잃고 추운 거리에서 보냈을 그 수많은 밤들이 얼마나 길고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비서실장에게 명하여 연희의 묘소를 찾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단칸방의 흔적들을 조사하게 한 강 회장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가문의 추악한 개입에 치를 떨며 주먹을 불끈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 이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함을 깨달았고, 그것은 곧 자신의 형제들과 어머니를 향한 칼날을 가는 일과 다름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 회장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났고, 병실 밖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태양그룹의 권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소리 없이 시작되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이른 아침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강대성 회장의 마음속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이들의 침대 곁을 지키며 그들의 고른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서연이의 지난 10년간의 행적은 그야말로 참혹한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할 때마다 강 회장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사정없이 도려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의 여윈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제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세상을 다 가졌음에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남자의 뒤늦은 회한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 회장의 충직한 비서실장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고, 그 안에는 서연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머물렀던 낡은 단칸방의 사진들과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연희는 강 회장의 어머니인 박 여사의 지독한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숨긴 채 서울의 가장 낙후된 변두리 산동네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공장 일을 전전하며 힘겹게 두 아이를 키워냈다는 사실이 문장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강 회장은 사진 속의 곰팡이 핀 벽지와 낡은 가구들을 보며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귀영화가 연희의 희생 위에 세워진 피눈물의 성이라는 생각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서류를 움켜쥐었고, 그가 쥔 종이는 비참하게 구겨지며 그의 절망을 대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늘 노심초사했으며, 죽기 직전까지도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진 채 차가운 방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고 적혀 있었다. 강 회장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 적힌 자신의 성씨인 강이라는 글자가
결코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아이들이 언젠가 자신의 뿌리를 찾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음을 깨닫고는 책상을 내리치며 통곡을 삼켰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회장의 슬픔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경실하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강 회장의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 차올라 주변을 압도하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잠시 후 감정을 추스르고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며 연희를 그토록 비참하게 몰아넣었던 가문의 배후 세력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명했으며 특히 자신의 친동생인 강명호가 이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파헤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강명호가 연희의 행방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으며 오히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던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던 터라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재벌가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형의 사랑을 짓밟고 조카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동생의 만행을 확인한 이상 강 회장에게 더 이상의 혈연의 정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피해 복수와 아이들을 위한 정당한 자리를 되찾아주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잠에서 깬 윤우와 지우는 낯선 천장과 화려한 병실 풍경에 겁을 먹은 듯 서로를 꼭 껴안았지만 침대 옆에 앉아 자신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강 회장의 눈빛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였지만 아이들은 정작 화려한 음식보다도 자신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의 품이 더 그리웠던 듯 강 회장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아이들의 작은 심장 박동이 가슴을 통해 전달될 때마다 강 회장은 연희가 남긴 이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겠노라 맹세했으며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이 가녀린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거대한 성벽이 되어주겠노라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하며 아이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오후가 되자 강 회장은 주치의로부터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쁘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곧 회복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곧바로 아이들을 가문의 본가인 평창동 저택으로 데려갈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이미 강명호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이 길거리에서 주워온 쌍둥이를 가문의 혈육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가문의 원로들에게 알리며 여론을 조작할 준비를 마쳤다. 강명호는 아이들이 저택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들을 근본 없는 이물질로 규정하여 가문에서 몰아낼 음모를 꾸몄으며 이를 위해 가문의 안주인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박 여사에게 연락하여 노골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게 될 집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의 위용에 압도되어 말수가 적어졌고 특히 윤우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적대감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무섭지 않다고 속삭였지만 정작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칼날 같은 시선들이 가득한 전쟁터와 다름없었으며 강 회장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차마 차 밖으로 내리게 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문이 열리자 당당하게 내렸고 저택 입구에 줄지어 서 있는 고용인들과 가문의 식구들을 향해 이 아이들이 바로 태양그룹의 정통 후계자임을 선포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았다. 강 회장의 폭탄 선언에 저택 안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고
특히 강명호의 아내인 최수진은 천박한 아이들을 집안에 들일 수 없다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지만 강 회장의 서슬퍼런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위해 가장 전망 좋고 따뜻한 방을 내어주었으며 고용인들에게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명한 뒤 자신은 곧바로 어머니인 박 여사의 처소로 향해 10년 전의 진실을 묻기로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권위에 굴복하는 효자가 아니었으며 연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이들을 유기한 죄를 묻기 위해 잔인한 진실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택의 공기는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여사의 방에 들어선 강 회장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어머니를 향해 서연이의 죽음과 쌍둥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며 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문의 품위를 위해 당연한 선택이었다며 오히려 강 회장을 나무랐다. 자신의 핏줄을 거리로 내몰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어머니의 잔혹함에 강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으며 그는 이제 이 가문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겠다고 선언하며 방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강명호의 비열한 눈빛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경고했고 강명호는 비웃으며 어디 한번 해보라며 응수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강 회장은 아이들의 방을 찾아가 곤히 잠든 쌍둥이의 머리맡에서 연희의 사진을 꺼내어 보이며 나지막이 읊조렸고 그의 눈가에는 고통과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 맺혀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며 연희가 남긴 분신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일부터 시작될 가문의 치열한 암투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밤새도록 구상하며 어두운 천장을 응시했다. 그렇게 태양그룹의 거대한 저택은 새로운 주인의 등장과 함께 피바람을 예고하는 전장의 중심지가 되었고 쌍둥이 남매는 자신들이 짊어진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꿈속에서 그리운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이 성벽처럼 버티고 선 평창동 저택의 아침은 지독하리만치 고요했지만 그 적막함 속에는 날선 칼날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윤우와 지우는 어제보다 조금은 깨끗해진 옷을 입고 거대한 식탁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으나 눈앞에 놓인 산의 진미보다도 자신들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어른들의 시선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은 아이들의 남루했던 과거를 비웃기라도 하듯 눈부시게 쏟아졌고 아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있어서는 안 될 금단의 구역에 발을 들인 불청객처럼 느껴져 숟가락을 드는 손조차 미세하게 떨며 서로의 무릎을 맞대었다. 강 회장의 동생인 강명호의 아내 최수진은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식탁 맞은편에 앉아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 하나하나를 마치 벌레를 보듯 혐오 섞인 눈빛으로 관찰하며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그녀는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거나 음식을 조금이라도 흘릴 때마다 보란듯이 혀를 차며 주변 고용인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천박한 근본은 숨길 수 없는 법이라며 조소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다. 지우는 아줌마의 서슬퍼런 눈총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뚝 떨어뜨렸고 윤우는 동생의 손을 식탁 밑에서 꼭 잡으며 입술을 꽉 깨물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그 모진 모욕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아이답지 않은 매서운 눈으로 최수진을 한번 노려보았다. 그때 강명호가 거드름을 피우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교묘하게 머리칼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아이들이 아픔에 신음하자
오히려 너희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위선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앉아 있느냐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며 형님이 잠시 노망이 나신 모양인데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원래 있던 길바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윤우는 이 남자의 눈에서 예전의 길거리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불량배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차가운 욕망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이곳이 밖보다 더 위험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으며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잠시 후 강대성 회장이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식당에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으며 그는 아이들의 굳어진 얼굴을 보고는 곧바로 강명호 부부의 불손한 태도를 눈치채고 차가운 일가를 던졌다. 강 회장은 아이들의 옆자리에 앉아 손수 생선살을 발라주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집의 주인이고 너희는 그저 얹혀 사는 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여 강명호 부부의 얼굴을 순식간에 흑빛으로 만들었다. 그는 고용인들에게도 앞으로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즉시 집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아이들에게 태양그룹의 정통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보호 아래에서도 아이들이 겪어야 할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으니 저택의 고용인들 중 상당수는 이미 강명호의 수하에 포섭되어 아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윤우는 화장실을 가다가 복도 끝에서 자신들을 거지 쌍둥이라고 비하하며 비웃는 메이드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발길을 돌렸다. 아이들은 엄마와 살던 비좁고 낡은 방이 차라리 그리울 정도로 이 화려한 감옥 같은 저택의 차가움에 몸서리쳤으며 밤이면 둘이 껴안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죽여 울어 제끼는 것으로 고통을 달래야만 했다. 오후에는 강 회장이 붙여준 가정교사들이 찾아와 아이들에게 예절과 기초 학문을 가르치려 했으나 아이들이 그동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리한 과제를 내주며 아이들의 자존감을 꺾으려 들었다. 특히 강명호의 사주를 받은 예절교사는 지우의 말투가 천스럽다며 손등을 자로 때리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았고 이를 목격한 윤우가 교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우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소리치며 대항했다. 이 과정에서 화분이 깨지고 소란이 일자 최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아이들의 폭력성을 문제 삼으며 강 회장에게 아이들을 당장 특수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크게 부풀리려 획책했다. 강 회장은 교사와 최수진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진 듯 보였으나 윤우의 정직하고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으며 오히려 아이들을 괴롭힌 교사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고 최수진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그는 아이들을 서재로 불러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며 어른들의 세상은 원래 비겁하고 치졸한 법이지만 너희는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가르치며 아이들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려 했었다. 윤우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증오의 화살들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주변을 경계했다. 그날 밤 윤우는 지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낮에 보았던 저택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라도 발생할 위험 상황에 대비해 도주로나 숨을 곳을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이는 거리 생활에서 얻은 생존 본능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강명호의 서재 근처에서 그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아이들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듣게 되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다.
강명호는 아이들이 진짜 강 회장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해 가짜 혈액 샘플을 준비하여 검사 기관을 매수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며 윤우는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윤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추악한 어른들의 음모였지만 그는 엄마를 잃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주먹을 불끈 쥐고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다. 저택의 어둠은 낮보다 더 짙게 깔렸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폭탄의 타이머처럼 규칙적으로 방안을 울렸으며 윤우는 자신이 지켜야 할 여동생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코 지지 않겠노라 스스로 다짐했다. 태양그룹의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탐욕의 괴물들이 아이들을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정직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거대한 폭풍우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강명호의 계획을 앞당기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어 저택 안의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강명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검사 중간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수하들에게 내렸고 강 회장은 그런 동생의 움직임을 이미 예견한 듯 비서실장을 통해 2중 3중의 보안책을 강구하며 보이지 않는 수싸움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이 가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은 명확히 인지하며 운명의 결전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평창동 저택은 새벽부터 짙은 안개에 휩싸여 마치 앞으로 벌어질 비극적인 사건들을 미리 암시하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며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윤우는 간밤에 잠을 설친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나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고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빠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강대성 회장은 단호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전용차에 태웠고 그 뒤를 따르는 강명호의 비열한 눈빛에는 뒤틀린 욕망과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교차하며 번뜩이고 있었다. 이들은 태양그룹의 지정병원으로 향하며 각자 전혀 다른 결말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으며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강 회장은 최고의 보안 등급 속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도록 병원 관계자들에게 명령했으나 강명호는 이미 병원장과 은밀히 내통하여 검사원 중 한 명을 거액으로 포섭해둔 상태였다. 강명호의 계획은 아이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한 직후 미리 준비해둔 전혀 다른 타인의 샘플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여 유전자 불일치 판정을 받아내는 아주 치밀하고도 대담한 범죄 작전이었다. 그는 이 한 번의 조작으로 형의 집착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신이 그룹의 유일하고 정당한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증명하여 태양그룹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파렴치한 야욕을 숨기고 있었다. 윤우는 병원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강명호의 수화를 발견하고는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어린 윤우는 병원 비상계단의 어두운 틈새에 몸을 숨기고 강명호의 비서가 검사원에게 하얀 서류 봉투와 의문의 작은 병을 건네는 현장을 목격했으며 그 안에는 분명 조작된 혈액 샘플이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윤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손발이 떨렸지만 당장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는 대신 평소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던 박 집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박 집사는 강 회장을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충직한 인물로 가문의 어두운 일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사람이었기에 윤우의 간절한 말에 귀를 기울여줄 유일한 어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윤우는 구석진 곳에서 박 집사를 만나 자신이 본 광경을 떨리는 목소리로 상세히 설명하며 제발 동생 지우와 자신을 이 무서운 음모로부터 구해달라고 눈물로 간곡히 애원하며 매달렸다. 박 집사는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맺힌 절박한 진실과 공포를 즉시 읽어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곧바로 회장님께 보고하는 대신 강명호의 함정에 역으로 덫을 놓기로 결정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강명호의 수하가 바꿔치기 하려던 가짜 샘플을 다시 원래의 진짜 샘플로 되돌려 놓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동시에 그들이 매수한 검사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강명호는 자신의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벌써부터 승리감에 취해 병원 로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형인 강 회장을 비웃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충직한 박 집사가 이미 판을 뒤집어 놓았으며 자신이 판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곧 다가올 파멸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저녁 강 회장은 태양그룹의 모든 가족과 주요 인사들을 저택 식당으로 불러 모았으며 그 자리에는 박 여사와 강명호 부부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인 쌍둥이 남매가 자리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욱 호화로운 만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강 회장은 주치의로부터 전달받은 결과 봉투를 집어들었다. 강명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이제 곧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비참한 광경을 상상하며 가슴 벅찬 기대를 품고 형의 입술이 열려 조작된 진실이 선포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최수진 또한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아이들에게 멸시 가득한 시선을 던지며 이 지겨운 가짜들의 연극이 마침내 끝나고 자신의 아이들이 후계자가 될 날만을 꿈꾸고 있었다. 강 회장은 하얀 봉투 안에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읽어 내려가더니 갑자기 서류 뭉치를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강명호를 향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러 화려한 식당 안을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결과는 당연히 99.9%의 완벽한 친자 일치였으나 강 회장이 이토록 분노한 진짜 이유는 강명호가 샘플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담긴 박 집사의 보고서와 녹취록이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명호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강 회장은 이미 그의 비겁하고 추악한 술책을 모두 파악한 뒤였고 그의 손에는 동생이 매수한 병원 직원의 자필 자백서가 들려 있었다. 박 여사조차 아들의 이토록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강명호는 사색이 된 채 자리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며 형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극도로 분노한 강 회장은 식탁 위에 비싼 그릇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자신의 핏줄을 부정하고 조작하려 한 동생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단호하고도 서슬 퍼런 명령을 저택 가득 울려 퍼지게 했다. 그는 이제껏 혈연이라는 마지막 끈 때문에 참아왔던 모든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가족들 앞에서 선포하며 강명호의 그룹 내 모든 직위를 즉각 해제하고 태양 가문에서 영구히 제명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공식화했다. 최수진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비명을 지르며 박 여사의 무릎을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박 여사 또한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깊이 실망한 듯 차갑게 고개를 돌려
그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했다. 윤우와 지우는 할아버지의 무서운 기세에 놀라 서로를 꼭 껴안았지만 자신들을 끝까지 믿고 지켜준 할아버지의 든든한 등 뒤에서 비로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강명호와 내통하여 아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혔던 고용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즉각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여 저택 내부에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보금자리에 숨어들어 아이들의 목을 조르려 했던 독사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이들이 진정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가문을 정돈했다. 평소에 인자하고 인내심 강했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든 냉혹한 전사처럼 보였으며 그의 서늘한 눈빛은 배신자들을 향해 차가운 증오와 징벌의 불꽃을 뿜어내고 있었다. 억울하게 고통받다 죽어간 연희의 영혼이 하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강 회장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숙청의 칼날을 휘둘러 가문의 썩은 환부를 도려냈다. 피바람 같은 소동이 한 차례 가라앉은 뒤 강 회장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을 품에 따뜻하게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제 너희를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안심하고 잠들라고 다독였다. 윤우는 할아버지의 넓은 품속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자신들이 이 화려하고 차가운 집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받았음을 온몸으로 느꼈고 지우도 오빠의 손을 잡고 작게 미소 지으며 평화를 맛보았다. 하지만 강명호는 저택에서 쫓겨나면서도 눈을 부라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 치욕을 수만 배로 갚아주겠노라. 어둠 속에서 맹세하고 있었기에 이 가문의 비극적인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태양그룹의 거대한 저택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으나 그것은 더 큰 거대 폭풍우를 앞둔 일시적인 고요함에 불과했으며 새로운 갈등과 음모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간신히 달래어 재우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연희의 낡은 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제야 겨우 첫걸음을 뗐다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시련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노라 굳게 결심했다. 그는 내일부터 시작될 긴급 주주 총회와 계열사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며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고 그의 책상 위에는 강명호가 숨겨둔 비자금과 관련된 방대한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저택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해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으나 저택 안의 온기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들의 험난한 여정은 계속되었다. 강 회장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제국이 아이들에게는 독이 아닌 튼튼한 성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연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서려 있었다. 이튿날 아침 강 회장은 어제의 숙청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아이들의 방에 들러 그들이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굳어있던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에게 다음 단계의 지시를 내렸다. 그는 강명호가 저지른 비리 사실을 검찰의 고발함과 동시에 태양그룹의 경영권 승계 구조를 쌍둥이 남매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이는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예고탄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하며 가문의 앞날을 걱정했으나 이미 대세는 강 회장과 아이들 쪽으로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윤우와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던 쌍둥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가문의 정통 후계자로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새로운 희망과 위험이 공존하고 있었다. 강대성 회장은 아이들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태양그룹 내의 반대 파세력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지만 그의 노쇠한 심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서재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물려받을 재산을 보호할 법적 장치들을 점검하고 있었으며 서연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조차 사치라 여기며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이사회를 앞두고 서류를 살피던 강 회장은 갑작스럽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급심한 통증과 함께 차가운 서재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만년필은 마치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을 예고하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비서실의 긴박한 호출과 함께 강 회장은 태양그룹 산하병원의 VVIP 병실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으며 그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져 언제 깨어날지 기약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태양그룹 전체에 거대한 먹구름을 드리웠고 주식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가문의 권력을 탐하던 하이에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톱을 드러내며 저택과 그룹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명호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자신의 세력을 결집하여 병원을 봉쇄하고 강 회장과 아이들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박 집사와 김 실장을 강제로 휴직 처리하며 저택의 통제권을 다시 손에 쥐는 치밀함을 보였다. 저택으로 복귀한 강명호와 최수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의 방을 차지했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우와 지우를 지하층의 좁고 어두운 방으로 격리하여 아이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하는 잔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너희를 지켜주던 할아버지는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차가운 폭언을 퍼부었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거리의 거지 신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아이들의 가냘픈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려 애를 썼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할아버지의 소식에 겁을 먹고 오빠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소리 죽여 울었지만 윤우는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자신에게 당부했던 절대 포기하지 말하는 말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다. 강명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사회를 장악하여 자신이 회장대행직에 오르기 위한 공작을 시작했으며 아이들을 가문의 호적에서 말소하기 위해 과거 연희와의 관계를 조작한 허위 서류들을 대량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아이들을 아주 먼 곳에 위치한 외딴 섬의 무인가 보호시설로 보내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는 독사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하던 사설 보안 업체 요원들을 저택 곳곳에 배치했다. 최수진은 아이들이 쓰던 고급 가구들을 마당으로 내던지며 연희의 사진마저 불태우려 했으나 윤우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사진을 가슴속에 품고 저항하는 바람에 아이의 팔에 시퍼런 멍을 남기는 추악한 행패를 부리고서야 겨우 분을 사겼다. 지하방에 갇힌 아이들에게는 이제 하루 한 끼의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고용인들은 강명호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대놓고 조롱했지만 윤우는 거리에서 배운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밤마다 환기구를 통해 주방에 남은 음식들을 조금씩 훔쳐 지우를 먹였다. 윤우는 어두운 방 안에서 벽면의 구조를 살피며 할아버지가 깨어나기 전까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도망칠 수 있는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고, 지우에게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속삭이며 동생을 다독였다.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그들의 맑은 눈망울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이는 강명호 부부에게는 가장 두려운 저항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강명호가 매수한 의사가 강 회장에게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하여 의식 회복을 늦추려 시도하고 있었으나, 강 회장의 곁을 끝까지 지키려던 은퇴한 간호사 출신의 옛 가신이 몰래 약물을 바꿔치기 하며 회장의 생명줄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제국 태양 그룹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강 회장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의 은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들은 회장의 지갑 속 사진 속 아이들이 진정한 후계자임을 의심치 않고 아이들을 구출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명호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는 마침내 아이들을 섬으로 보내기로 한 날짜를 확정하며 저택으로 대형 수송차를 불러들여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낼 준비를 마쳤으며, 평창동 저택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숨조차 쉬기 힘든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이 끌려가기 전날 밤, 윤우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보며 엄마에게 간절히 기도했고, 만약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 방향으로 뛰어야 한다고 지우에게 수십 번을 강조하며 탈출 계획을 점검했다. 윤우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속 조각을 이용해 방문의 잠금 장치를 헐겁게 만들어 놓았고, 강명호가 승리에 취해 경계를 늦춘 틈을 타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아이답지 않은 그의 침착함은 가혹한 운명이 만들어낸 슬픈 성장의 결과였다. 지우는 오빠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두려움을 억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두 아이는 차가운 지하 바닥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들의 심장 소리는 마치 거대한 전쟁의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방 안을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지하 방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으며 창문의 좁은 틈을 통해 마당으로 빠져나간 뒤 저택의 울창한 정원 숲속으로 몸을 숨긴 상태였다. 강명호는 노발대발하며 저택 전체에 비상령을 내리고 사냥개들을 풀어 아이들을 찾으라고 소리쳤으나, 윤우는 이미 예전에 파악해 두었던 담벼락 밑에 작은 개구멍을 통해 저택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하여 복잡한 도심의 길,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다시금 아이들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아이들은 배고픔과 추위를 잊은 채 오로지 할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경찰서와 병원의 위치를 기억해 내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들의 뒤에는 강명호의 부하들이 탄 검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고, 도시의 소음 속에서 아이들의 작은 발자취는 위태롭게 흔들리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윤우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인파가 붐비는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었고, 지우를 등에 업은 채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동안 거리에서 익힌 온갖 잔기술을 동원해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는 기적 같은 기지를 발휘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가녀린 체력은 곧 바닥을 드러냈고, 막다른 골목에서 강명호의 수하들에게 포위당하는 순간 하늘이 도우셨는지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나자 괴한들은 급히 차를 돌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경찰관의 도움으로 강 회장이 누워있는 병원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었으나, 병원 정문은 이미 강명호의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음을 깨닫고 건물 뒤편의 세탁물, 수거 차량에 몸을 숨겼다. 악취와 습기가 가득한 세탁물 속에 파묻힌 채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있는 층에 도달하기 위해 숨을 죽였고, 이들의 처절한 사투는 태양그룹의 모든 권력을 쥔 자들의 탐욕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강력한 힘을 내뿜고 있었다. 마침내 VVIP 병동의 환기구를 통해 할아버지의 병실 천장에 도달한 윤우는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고 안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수많은 의료 장비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강대성 회장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다. 윤우는 소리 없이 내려와 잠든 강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라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며 자신의 작은 체온을 할아버지에게 전달하려 애썼다. 지우도 옆에서 할아버지의 뺨에 입을 맞추며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나지막이 불렀고, 그 순간 기적처럼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심박동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하자 병실 안에 정적이 깨지며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명호는 병실 밖에서 아이들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등 뒤에서 사자가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길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들이고 있었다. 강 회장의 의식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닿아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했고, 그는 마음속으로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고 수천 번을 외치며 어둠의 장벽을 깨부수고 있었다. 윤우는 할아버지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병실 한쪽에 숨겨져 있던 비상 연락용 버튼을 눌러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이 신호는 곧 태양 그룹 내의 충성스러운 세력들에게 전달되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다. 병원 복도에서는 이제 강명호의 세력과 강 회장을 지키려는 세력 사이의 소리 없는 전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침대 밑에 숨어 숨을 죽인 채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듯 태양그룹을 뒤덮었던 거대한 악의 그림자는 이제 아이들의 순수한 용기와 할아버지의 강인한 의지 앞에 조금씩 흩어지며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대성 회장의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심연을 지나 마침내 가느다란 빗줄기를 찾아냈으며,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그를 현실의 세계로 이끄는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깨웠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곧바로 몸을 움직이는 대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기 위해 숨을 죽였고,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강명호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분노의 불길을 내면 깊숙이 갈무리했다. 강 회장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김 실장과 박 집사에게만 자신이 깨어났음을 알린 뒤 당분간 완벽한 식물인간 상태를 연기하여 강명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역공작을 지시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윤우와 지우는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자신들의 손을 힘있게 움켜쥐자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내며 할아버지의 귓가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나지막이 속삭였고, 강 회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의 약속을 건넸다. 강 회장은 김 실장에게 명하여 강명호의 서재 비밀 금고에 보관된 서연이에 관한 조작된 서류들과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비리 증거들을 확보하게 했으며, 특히 연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라고 엄명을 내렸다. 김 실장은 회장의 부활에 전율하며 태양그룹 내부의 비밀 정보망을 가동해 강명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병실 안은 이제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폭풍을 잉태한 채 고요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명호는 형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매수된 의사의 거짓 보고를 철석같이 믿으며
마침내 태양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을 정식 회장으로 추대하고 쌍둥이 남매를 가문에서 영구히 축출하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 최수진과 함께 이미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며 회장실의 집기들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고 연희와 아이들의 흔적을 지우는데 열을 올렸지만 정작 자신이 딛고선 땅이 얼마나 위태롭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명호는 이사들을 한 명씩 불러 거액의 뇌물과 협박으로 포섭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으나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강 회장의 은밀한 회유에 넘어가 강명호의 몰락을 기다리는 이중 첩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명호의 뒤를 쫓은 끝에 마침내 그가 연희를 강제로 요양원에 감금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충격적인 녹취록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강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 회장은 동생이 저지른 인간 이하의 만행에 치를 떨며 손에 쥔 서류를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고 그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심판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으며 그는 이제 이 전쟁을 끝낼 결전의 시간을 주주총회 당일로 확정했다. 윤우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른들의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 강인한 힘과 치밀한 지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성장했다. 주주총회 당일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은 전국에서 모여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강명호는 가장 화려한 양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 자신의 회장 취임을 선포하기 직전에 고양된 기분을 만끽하며 거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강대성 회장의 건강 악화를 핑계로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아이들을 근거 없는 사생아로 매도하여 주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고 회의장 분위기는 서서히 그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최수진은 귀빈석에 앉아 곧 자신이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거만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으며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회의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더욱 흉측하게 번뜩였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양옆으로 거칠게 열리며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강대성 회장의 모습이 나타나자 회의장은 마치 폭탄이 투하된 것처럼 거대한 경악과 충격에 휩싸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회장의 양옆에는 정갈한 예복을 차려입은 윤우와 지우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었으며 그 뒤를 따르는 검찰 수사관들과 김 실장의 모습은 강명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위압적이고 서늘했다. 강 회장은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강력한 아우라를 내뿜었으며 그의 등장은 죽은 자의 부활이자 탐욕에 눈먼 자들을 향한 신의 준엄한 심판처럼 느껴져 장내의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강명호는 유령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강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강명호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범죄 사실을 담은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 전 세계에 생중계함으로써 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스크린 속에서 강명호가 연희를 협박하고 샘플 조작을 지시하는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주주들은 경악하며 야유를 보냈고 강 회장은 이제 태양그룹의 독사 같은 배신자가 머물 자리는 없다며 단호하게 선포하여 승부의 타기를 박았다. 최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으나 이미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고 강명호 역시 도주를 시도하다가
박 집사와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하며 평생을 꿈꿨던 가문의 제왕이라는 꿈이 산산조각 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강 회장은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윤우와 지우를 가리키며 이 아이들이 바로 서연이와 자신의 정당한 혈육이자 태양그룹의 유일한 미래임을 엄숙하게 공표하여 가문의 정통성을 다시 확립했다. 그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이들이 올바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며 태양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고 장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울려 퍼져나갔다. 윤우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지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드디어 우리가 이겼노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치며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강 회장의 뒷모습은 이제껏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였고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향해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대신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되찾았다. 강명호와 그 일당들은 곧바로 검찰청으로 압송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이 차지했던 화려한 방은 이제 주인 잃은 빈 공간이 되어 그들의 덧없는 욕망과 추락을 증명하는 차가운 유적처럼 저택 구석에 남겨졌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강 회장의 복귀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안정세를 되찾았고 사회적으로는 거대 재벌가의 권력 암투 끝에 정의가 승리했다는 평가와 함께 쌍둥이 남매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서연이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가 그녀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10년 만에 피눈물 섞인 참회를 하며 이제 아이들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책임지고 지킬 터이니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라고 오열했다. 윤우와 지우는 엄마의 사진 앞에 카네이션 꽃다발을 놓으며 이제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지는 노을 속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진정한 가족의 탄생을 알렸다. 비록 상처뿐인 전쟁이었으나 그 끝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핏줄과 사랑이었으며 강 회장은 이제야 비로소 연희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평온한 안식의 밤을 맞이할 수 있었다. 태양그룹의 저택에는 다시금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강 회장은 아이들을 위해 정원 가득 연희가 좋아하던 꽃들을 심게 했으며 저택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죽어있던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활기가 넘치게 만들었다. 강명호가 남긴 상처들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강 회장과 아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조금씩 치유해 나갔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깊은 밤 서재에서 강 회장은 아이들이 쓴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고 내일부터 시작될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채워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잠이 들었다. 강대성 회장은 승리 뒤에 찾아온 고요한 저택의 거실에 앉아 창밖으로 평화롭게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응시하며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내려앉은 것 같은 깊은 해방감을 느꼈다. 태양그룹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동생 강명호의 파렴치한 범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후 그는 가장 먼저 윤우와 지우의 법적 지위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자신의 호적에 당당히 입적시켰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거리의 불황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귀한 가문 중 하나인 태양 가문의 정통 후계자로서 당당한 이름과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그들의 앞날을 가로막던 모든 어둠의 장막은 거쳐졌다. 저택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생동감이 넘쳐났으며 고용인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택 구석구석에 울려 퍼질 때마다 죽어있던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이 깃드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겪었던 아픈 과거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나갔다. 윤우는 더 이상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았고 지우는 밤마다 가위 눌림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으며 두 아이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나이에 맞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부와 권력의 달콤함만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오만을 거울 삼아 아이들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연희의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인 서연희 재단을 설립하여 과거의 자신들처럼 가난과 소외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는 태양그룹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윤우와 지우는 자신들이 줍던 지갑 속의 사진이 단순한 그리움의 대상을 넘어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며 재단의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특함을 보였다. 강명호와 최수진은 감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강 회장은 그들에 대한 분노마저도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자비와 용서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를 마무리했다. 박 여사 또한 한때의 그릇된 욕망으로 자식과 손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조용한 절간으로 들어가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강 회장은 그런 어머니를 비난하는 대신 그저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다. 가문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정의가 바로 선 자리에는 이제 오직 세 사람의 사랑만이 가득 찼으며 태양그룹의 거대한 성벽은 이제 타인을 배척하는 장벽이 아닌 모든 이들을 품어 안는 든든한 안식처로 변모해 갔다. 어느덧 낙엽이 붉게 물든 완연한 가을날 강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연희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다시 찾았는데 그날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여 마치 연희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환영해 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묘소 앞에 선 강 회장은 이제는 낡아버린 지갑 속 사진을 꺼내어 연희의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으며 이제 아이들이 성을 되찾고 세상의 빛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윤우와 지우는 엄마의 묘비에 얼굴을 대고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를 제잘거리며 이야기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다. 강 회장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위로 연희의 단아한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한 환영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 아이들을 지켜낸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아이들이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며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아이들이 세상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겠노라고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했다. 가을바람에 실려온 풀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세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으며 이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고통의 서사를 지나 찬란한 축복의 대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차 안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잠이 들었고 강 회장은 잠든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자신이 일구어낸 성공보다 이 아이들이 주는 행복이 수만 배는 더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앞으로의 경영 계획을 지시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어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상한 할아버지의 면모를 보였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야망 대신 따뜻한 부성애와 인자함이 가득 고여 있었다. 태양그룹의 저택 대문을 통과할 때 정원 가득 활짝 핀 꽃들이 흔들리며 그들을 맞이했고 강 회장은 이 거대한 집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깊은 안식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은 강 회장은 윤우가 일기장에 적어놓은 글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자신들에게는 엄마가 보내주신 천사 같다는 순수한 고백이 담겨 있어 노 회장의 눈시울을 다시금 붉게 만들었다. 그는 펜을 들어 아이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편지에는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세상의 험난함에 대비하는 조언과 함께 어떤 순간에도 사랑과 정직을 잃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를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눌러 담았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태양 가문의 새로운 주인들이 써내려갈 미래의 역사는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영원한 행복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년의 세월이 흘러 윤우와 지우가 의젓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태양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그들의 성공 뒤에는 항상 정직과 사랑이라는 연희의 유산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갑 속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그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회자하며 진정한 가문의 명예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고 태양그룹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남았다. 강대성 회장은 아이들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다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마지막 유언 역시 재산을 아이들에게 남기는 것보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써달라는 숭고한 정신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불씨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정직을 잃지 않았던 두 아이의 용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부와 명예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람의 향기와 진실된 마음은 세대를 거쳐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태양 가문의 기적은 이제 전설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여운과 함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다. 석양이 지는 태양그룹의 본사 옥상에서 윤우와 지우는 멀리 산동네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시작되었던 그곳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엄마의 사진처럼 맑고 투명한 진실의 빛이 영롱하게 반짝였다.